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한양의 저잣거리를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천둥이 땅 위에서 구르는 듯하여 지척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굵은 빗줄기는 흙바닥을 사정없이 때려 움푹 파인 웅덩이마다 흙탕물이 튀어올랐고 처마 밑으로 급히 몸을 피한 행인들은 저마다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원망스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빗소리를 뚫고 한 사내가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어 질퍽거리는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강민우였으며 한양에서 제일 가는 포목점 금성포목의 말단 점원이었다. 갓은 이미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져 볼품없이 처져 있었고 무명 저고리는 물을 잔뜩 머금어 그의 마른 몸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으나 민우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빗속을 뚫고 자신의 낡은 초가집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민우가 이토록 처량한 몰골이 된 까닭은 불과 반시각 전 저잣거리 모퉁이 기와집 처마 밑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으니 그 사연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우연한 것이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난 민우는 다행히 품속에 챙겨두었던 기름 먹인 지우산을 펼쳐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어둑해진 골목 어귀에서 비를 피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인은 꽤나 고운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얼굴을 가리는 장옷도 없이 얇은 쓰개 치마 하나로 간신히 머리만 가리고 있었고 들이치는 비바람에 어깨가 젖어 들어가며 파르르 떨고 있는 모습이 몹시도 위태로워 보였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는데 그 지우산은 그가 몇 달치 급료를 아끼고 아껴 장만한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으나 차마 그 여인을 외면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민우는 자신의 머리 위를 가려주던 우산을 접어들고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건네며 비록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이나마 급한 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한사코 거절하였으나 민우는 사내대장부가 어찌 여인을 비 맞게 하고 홀로 편히 가겠느냐며 억지로 우산 손잡이를 여인의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며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민우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던 여인의 작고 떨리는 감사 인사를 떠올리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뿌듯함도 잠시 젖은 옷을 입고 찬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달린 탓에 민우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오기 시작했고 시야는 빗물 때문인지 열기 때문인지 점차 흐릿해져만 갔다. 겨우 집에 도착한 민우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으나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이내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끙끙 앓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는 그쳤으나 민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악몽과 현실을 오가는 혼몽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찾아 헤매었는데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우산이 자꾸만 멀어지는 환영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닭이 울고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도 민우는 눈을 뜨지 못했고 좁은 방 안에는 눅눅한 습기와 병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닭 울음소리에 맞춰 가장 먼저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마당을 쓸었을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민우는 번쩍 눈을 떴는데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도 강렬하여 순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 하나의 생각은 지금이 대체 몇 시인가 하는 두려움뿐이었고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셔왔지만 민우는 기어이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해는 이미 머리 꼭대기에 와 있었고
저작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으니 이는 점원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늦은 시각이었던 것이다. 민우는 찬물 한 바가지로 대충 얼굴을 씻어 열기를 식히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강 빗어 넘기고 갓을 쓴 채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아직 덜 마른 땅은 질척거렸고 간밤의 폭우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으나 그는 옷에 흙탕물이 튀는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금성포목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수석, 행수, 최판수의 서슬 퍼런 얼굴만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질 뿐이었다. 금성포목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가게라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최판수는 점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까다롭고 냉혹한 인물이었기에 민우의 지각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저 멀리 금성포목의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하자 민우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으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가게 앞은 이미 비단을 구경하러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고 점원들은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우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제발 최판수의 눈에 띄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늘은 야속하게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가게 마루 한가운데에 뒷짐을 지고 서서 매서운 눈으로 점원들을 감시하고 있던 최판수가 땀에 젖어 헐레벌떡 들어오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던 것이다. 최판수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시선이 닿자 민우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최판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와 주변의 소음마저 잠재우는 듯했다. 손님들과 다른 점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가게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민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애써 참으며 최판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판수의 번들거리는 비단신과 그 위로 떨어지는 자신의 초라한 땀방울 뿐이었다. 강민우, 내 놈이 드디어 미친 개로구나. 최판수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조롱은 명확하여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민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부채 끝으로 민우의 갓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는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니 내 놈이 대행수 어른에 숨겨진 자식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아니면 이 금성포목이 내 놈의 안방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게냐? 라고 쏘아 붙였다. 민우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송구하옵니다. 행수 어른. 간밤에 몸살이 나서 그만 하고 변명하려 했으나 최판수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버럭 소리를 질러 말을 잘랐다. 핑계 대지 마라. 내 놈 같은 천한 것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 쓰는 핑계가 고작 아프다는 것 말고 무엇이 있더냐. 최판수는 민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호통을 쳤고 민우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비틀거렸다. 열병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어지러운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최판수의 멸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손님들에게 들리라는 듯 더 큰 소리로 근본도 없는 놈을 거두어 먹이고 입혀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농땡이를 부려 오늘 내 놈의 게으름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우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최판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민우를 노려보더니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오늘 하루 내 놈에게 줄 밥은 없다. 그리고 저 뒷마당에 쌓여있는 젖은 집단들을 모조리 꺼내어 말리고
창고 구석에 처박힌 곰팡이 핀 원단들을 전부 꺼내 털어라. 해가 지기 전까지 끝내지 못하면 오늘 일당은커녕 당장 이 가게에서 짐 싸서 나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명령은 병든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처사였으나 민우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 당장 쫓겨나면 갈 곳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우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뒷마당으로 향하며 어젯밤 자신의 호의가 이토록 가혹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자조했다. 비를 맞아가며 건넨 우산 하나가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자신의 생기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다. 뒷마당에는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축축하게 젖은 집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퀴퀴한 냄새가 민우의 코를 찔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그는 집단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만 미끄러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다. 하지만 민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병드신 노모가 계셨고 자신이 벌어가는 돈이 아니면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의 등 뒤를 떠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우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집단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다짐했다. 반드시 버텨내리라. 이까짓 열병 따위에 저 간교한 최판수 따위에게 지지 않으리라고.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달리 몸은 점점 뜨거워져만 갔고 숨소리는 거친 쇠소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누군가가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우는 헛것을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언뜻 스쳐 지나간 고운 비단 자락의 잔상이 눈에 어른거릴 뿐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옷자락이었을까? 아니면 열에 들뜬 자신의 환영이었을까?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당장 눈앞에 쌓인 일감이 태산이라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다시 묵묵히 몸을 움직였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방금 그 창고문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시선의 주인이 바로 어젯밤 빗속에서 우산을 건네받았던 그 여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폭우 속에 맺어진 작은 인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민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성포목의 뒷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다름없었으니 간밤에 폭우가 남긴 핥히고 간 상처는 깊고도 넓었다. 곳곳에 물이 고여 질척거리는 진흙탕이 되었고 비를 피해 급히 덮어두었던 거적들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난장판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강민우만이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고장난 풀무질 소리처럼 쇳소리가 섞여 나와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마에서 흐르는 것은 식은땀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열기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은 창백한 입술과 대조를 이루며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민우는 잠시도 쉴 수 없었으니 창고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의 등을 따갑게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선의 주인은 다름 아닌 금성포목의 대행수 김대인의 고명딸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타고난 기품과 단아한 자태는 감출 수 없어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과도 같았다. 서연은 창고 안쪽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긴 채 문틈으로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낡고 대살이 부러진 지우산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그것은 어제 빗속에서 자신에게 건네졌던 바로 그 우산이었으며 서연은 이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몰래 가게를 찾은 것이었다. 서연의 눈에 비친 민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비틀거리며 젖은 집단을 옮기는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를 부축하고 싶었으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엄격한 아버지와 표독스러운 최판수의 눈에 띄어 민우에게 더 큰 화가 미칠까 저어되어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민우가 최판수의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에서 그녀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어떤 경외심마저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낯선 여인을 돕고 그 대가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저 우직함은 한양 바닥의 약삭바른 사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덕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가게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최판수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뒷마당까지 울려 퍼졌다. 아이고, 아기씨, 어찌 기별도 없이 이리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요? 미리 연통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을 터인데. 최판수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뒷마당 입구로 들어섰는데 그의 뒤에는 서연이 아닌 또 다른 여인이 서 있었으니 그녀는 서연의 몸종인 향이었다. 서연이 몰래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있던 최판수는 향이가 들고 온 서연의 심부름 전가를 받고는 마치 서연이 직접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향이에게 아부를 떨고 있었던 것이다. 향이는 그런 최판수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행수 어른, 아기씨께서 가게 물건들을 좀 둘러보고 오라 하셨습니다. 특히 창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최판수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식은땀을 흘렸다. 아, 아기씨께서 창고 걱정을?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이 최판수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합니다요. 그는 굽실거리며 향이를 안채로 안내하려 했으나 향이의 시선은 뒷마당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민우에게 꽂혔다. 저기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태가 몹시 안 좋아 보이는데 병자를 부려먹는 것입니까? 향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판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아, 저놈 말입니까? 강민우라고 하는 놈인데 꾀병을 부리며 농땡이를 피우다 걸려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기씨께는 심려 끼치지 않도록 제가 잘 처리할 터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꾀병이라니, 저리도 열이 펄펄 끓는 사람에게 꾀병이라니. 최판수의 강교함과 잔인함의 치가 떨렸으나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민우가 더욱 곤란해질 것임이 자명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를 돕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그때 최판수가 향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뒷마당으로 나와 민우에게 윽박질렀다. 야, 이 샘뱅이 같은 놈아, 언제까지 그 집단만 붙잡고 있을 게야. 저기 안쪽 창고에 있는 묵은 광목들 오늘 안에 다 꺼내서 햇볕에 말려라. 하나라도 곰팡이가 슬어 있으면 내 놈 뼈를 갈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 그것은 실로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 안쪽 창고의 광목들은 무게가 상당할 뿐더러 수십 필이 넘는 양을 혼자서 그것도 병든 몸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민우는 대꾸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정신력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민우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서연은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물렸다. 다행히 민우는 열기 때문인지 시야가 좁아져 구석에 있는 서연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저 기계적으로 광목 더미를 향해 손을 뻗을 뿐이었다. 민우가 무거운 광목 피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만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가 쓰러지자 숨죽여 지켜보던 서연은 저도 모르게야
하고 작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나설 뻔했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려던 찰나 민우는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섰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이를 악물며 다시 광목을 들어 올리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숭고하기까지 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제 빗속에서 자신에게 우산을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은 거친 광목의 무게를 견디며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품에서 하얀 비단 수건을 꺼내어 민우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물동 옆에 살짝 놓아두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작은 약봉지를 그 옆에 함께 두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들키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는 물동 옆에 놓인 하얀 수건과 약봉지를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누가 이런 것을 두었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창고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민우는 잠시 의아해했으나 타는 듯한 갈증과 어지러움에 본능적으로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드는 듯했다. 그는 누군지 모를 은인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수건으로 땀을 닦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시간은 흘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고 저녁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민우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 많은 광목들을 마당에 내다 널고 있었다. 최판수가 다시 뒷마당에 나타났을 때 그의 입은 떡 벌어지고 말았다. 도저히 끝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판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민우의 끈기가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민우에게 다가갔다. 용케도 해냈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저기 널어놓은 광목들, 걷기 전에 하나하나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해라. 만약 내일 아침에 검사에서 먼지가 나오면 내 놈 일당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최판수는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는 퇴근을 서둘렀고 다른 점원들도 하나둘씩 가게를 떠났다. 넓은 금성포목의 뒷마당에는 이제 어둠이 내려앉았고 오직 민우만이 홀로 남아 광목을 털고 있었다. 텅, 텅, 광목을 터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질 때마다 민우의 몸은 휘청거렸다. 약 기운 덕분에 열은 조금 내렸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그의 손바닥은 거친 천에 쓸려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빗속의 여인, 억울한 누명,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는 오로지 눈앞의 먼지를 터는 행위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밤은 깊어 삼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민우는 마지막 광목을 개어 창고에 넣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왠지 모르게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토록 모진 멸시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사각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림자는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 그녀는 얼굴을 가리던 쓰개치마를 천천히 내렸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민우의 눈이 커졌다. 비록 옷차림은 다르지만 그녀는 분명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다. 그러나 민우가 놀란 것은 그녀의 등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로 따라온 몸종 향이가 들고 있는 등불 아래로 금성포목의 주인 김대인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김대인의 딸로서 아버지에게
오늘 하루 민우가 겪은 부당한 처사와 그의 성실함을 모두 고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아직 민우에게 자신이 대행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지는 않은 상태였다. 김대희는 뒷마당에 가지런히 정돈된 광목들과 피투성이가 된 민우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그 속내를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최판수의 경멸 어린 눈빛과는 달랐다. 김대인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강민우인가? 묵직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민우는 황급히 일어나 엎드려 절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대행수 어른.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지각한 죄인임을 알기에 이제 쫓겨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김대인은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와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민우의 상처투성이 손을 잡아주었다. 거친 상인의 손이 민우의 손을 감싸자 민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최 판수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자네가 게으르고 불성실하여 벌을 주었다고 들었네. 허나 김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인은 다시 민우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내 딸아이가 말하길 자네는 우직한 소와 같고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구슬과 같다 하더구나. 오늘 자네가 보여준 노고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최행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이다. 민우는 어안이 벙벙하여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 딸아이라니? 저 여인이 대행수 어른의 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어제 그 비 오는 날 자신이 돕고 우산을 건넨 그 여인이 바로 이 금성 포목의 아기 씨였단 말인가? 충격과 혼란이 민우를 덮쳤다. 서연은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우에게 다가와 자신이 들고 있던 낡은 우산을 내밀었다. 이 우산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우산을 받아들었다. 우산 손잡이에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민우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송구하옵니다. 아기씨. 저는 그저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저를 구했고 오늘 당신의 성실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부디 몸을 잘 추스르세요. 김대인과 서연이 돌아간 뒤 민우는 멍하니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달빛 아래 우산은 여전히 낡고 볼품 없었지만 민우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최 판수는 뱀과 같은 사람이다. 오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대행수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다. 최 판수의 질투와 악의는 이제 단순히 게으른 점원을 혼내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싹을 잘라버리려는 사리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금성포목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판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눈을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평소 그와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던 왈패 몇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민우가 가게에 들어서자 최 판수는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강민우, 어제 대행수 어른께 알랑방귀를 꽤나 잘 뀌었더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이곳의 실질적인 주인은 나 최 판수다. 대행수 어른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 최 판수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오후가 되자 최 판수는 민우를 불러 창고 열쇠 하나를 던져주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 창고 정리를 맡아라. 그곳에는 귀한 중국산 비단들이 보관되어 있으니 만약 흠집 하나라도 생긴다면 내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별채 창고는 습기가 많아 관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었고 이미 최판수가 손을 써둔 상태였다. 민우가 열쇠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최판수의 눈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민우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금성포목의 별채 창고는 본체와 동떨어진 음습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민우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덤 속에 들어온 듯한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고 어둠 속에 잠긴 비단 더미들은 기괴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웅크리고 있는 듯 보였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밝혀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바닥은 이미 물기가 배어나와 축축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었다. 최판수가 이곳에 귀한 중국산 비단을 보관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가장 안쪽 벽과 맞닿은 선반 위에 올려진 최고급 공단함들이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검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다급히 비단함을 열어보았으나 그 안의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눈처럼 하얗고 고운 광택을 자랑하던 백색 공단 위에는 마치 검버섯이 피어난 듯 시커먼 곰팡이가 흉측하게 번져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원단은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어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습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손상이 아니었으니 비단 한 바로 위 천장에 교묘하게 뚫린 구멍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도록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역력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망가진 비단을 바라보았는데 이는 자신의 목숨값으로도 변상할 수 없는 명나라 황실에 진상된다는 최고급 원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창고문이 벌컥 열리며 최판수가 들이닥쳤고 그의 뒤에는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들과 놀란 눈의 점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최판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비단함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민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내가 그리도 신신당부했거늘 감히 귀한 공단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 놈이 정령 살기를 포기한 개로구나. 최판수의 침 튀기는 호통에 민우는 숨이 턱 막혀왔으나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가 아닌 비열한 승리감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각본처럼 민우를 몰아세웠고 주변의 점원들은 웅성거리며 민우를 비난하기 시작했으니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조작된 함정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것 보아라. 이 곰팡이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다. 내 놈이 게을러 터져서 창고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벌어진 일이 명백하다.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관가에 넘겨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행수 어른께 고하여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평생 노비로 부려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최판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들이 달려들었고 민우는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거친 밧줄에 묶여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민우는 흙바닥에 얼굴을 문대며 행수 어른 이것은 모함입니다. 천장에 구멍이라고 외쳤으나 최판수는 민우의 입을 걷어차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입 닥쳐라. 증거는 내 놈이 관리하던 창고에 있고 결과는 썩어버린 비단이다. 변명은 저승에 가서나 하거라. 최판수와 무리들이 민우를 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뒤 떠나가자 다시금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갇힌 신세가 된 민우는 욱신거리는 턱을 감싸 쥐고 찢어진 비단 자락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억울하고 분통하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그는 도둑 누명을 쓰고 노비로 전락하거나 옥살이를 하다가 병든 노모를 홀로 두고 죽게 될 것이 뻔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던 민우의 머릿속에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 없는 염색 장인이었으나 색은 덮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셨었다. 민우는 홀린 듯 곰팡이 핀 비단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검게 핀 곰팡이 자국은 불규칙하게 퍼져 있어 마치 먹물을 튀긴 듯 하기도 하고 밤하늘에 뜬 구름 같기도 했다. 만약 이 얼룩을 지울 수 없다면 아예 덮어버리거나 다른 색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백색의 순수함은 잃었으나 더 깊고 그윽한 색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민우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꽂혔으니 그것은 바로 쪽빛 염색이었다. 곰팡이의 검은 얼룩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색은 오직 깊고 푸른 심해와 같은 쪽빛뿐이었다. 하지만 창고 안에 갇힌 그에게는 염료도 도구도 물도 없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다시금 절망감이 밀려왔으나 그때 창고 뒤편의 작은 쪽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민우가 잔뜩 경계하며 묻자 쪽문이 살짝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녀는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로 민우를 바라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밀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창고 열쇠 꾸러미와 염색에 필요한 귀한 염료인 상급족 가루, 그리고 매염제로 쓸 잿물이 담긴 병이었다. 최판수가 당신을 해하려 함정을 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비단을 살려낼 방도가 있으시겠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민우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씨,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연은 망을 보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민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이 트기 전까지 불과 서너 시각뿐이었다. 민우는 즉시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염색통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서연이 구해다 준 물독에 물을 부었다. 불을 피울 수 없었기에 찬물 염색을 해야만 했는데 이는 뜨거운 물로 하는 염색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고된 노동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쪽 가루를 물에 풀고 잿물을 섞자 투명하던 물이 서서히 짙은 녹색 빛을 띠기 시작했다. 민우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망가진 비단을 염색통에 과감하게 담갔다. 차가운 염료물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온몸의 감각을 깨웠고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염색은 단순히 천을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천과 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과정이었다. 민우는 얼룩덜룩한 곰팡이 자국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무르며 염료가 섬유 깊숙이 침투하도록 온 힘을 다했다. 손이 얼어붙을 듯 시려오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비단을 꺼내어 공기 중에 산화시키면 녹색이던 천이 서서히 푸른색으로 변해가는데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만 비로소 깊고 진한 쪽빛을 얻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민우는 마치 춤을 추듯 비단을 허공에 휘두르며 공기를 머금게 했고 다시 염료통에 담가 치대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톱 밑은 이미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우의 의식은 몽롱해져 갔으나 손끝의 감각만은 더욱 예민해져 비단의 결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곰팡이가 심하게 핀 부분을 억지로 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짙게 물들여 마치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나 흩날리는 구름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을 시도했다. 이것은 운무념이라 불리는 고난도의 기술로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본능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제발, 제발. 민우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자신의 모든 혼을 비단에 쏟아부었다. 창고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서연 역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마침내 민우는 마지막 추치를 마쳤다. 물기를 짠 비단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아 비단이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다. 그것은 더 이상 곰팡이 핀 흉물이 아니었다. 깊고 그윽한 밤색 바탕에 은은하게 퍼진 검푸른 얼룩들이 마치 새벽녘의 안개처럼 혹은 깊은 산속의 계곡물처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단순한 청색이 아닌 세상의 모든 어둠을 품고도 빛을 잃지 않는 고귀한 색, 바로 아청색의 탄생이었다. 민우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으나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렸다. 서연은 급히 몸을 숨겼고 최판수가 김대인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김대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최판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대행수 어른, 보십시오. 저놈이 관리소홀로 귀한 공단을 썩게 만들고 이제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꼴이 저 모양입니다. 최판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온몸이 파랗게 물든 채 쓰러져 있는 민우와 바닥에 널브러진 비단이 있었다. 김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다. 최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민우의 파멸을 확신했다. 그러나 김대인의 시선이 민우가 아닌 그 옆에 펼쳐진 비단에 꽂히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김대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집어들었다. 촉감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색감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김대인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최판수는 당황하여대 대행수 어른, 그것은 썩은 비단이 아닙니까? 당장 저놈을 이라며 말을 더듬었으나 김대인은 손을 들어 최판수의 말을 막았다. 민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다. 대행수 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제 불찰로 비단이 상하였으나 그 귀한 본질을 버릴 수 없어 감히 제 멋대로 색을 입혀보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대인은 비단을 불빛에 비추어 보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내 민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 색의 이름이 무엇이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밤하늘을 닮았다 하여 우후청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김대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본 최판수는 사색이 되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그때 창고 밖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며 강렬한 햇살이 비단 위로 쏟아졌고 비단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 찬란한 빛을 발했다. 그 빛은 어둠 속에 숨겨졌던 진실을 밝히려는 서광과도 같았으니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의 시간, 최판수의 악행과 민우의 진심이 백일하에 드러날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금성포목의 본점 대청마루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아 그 자리에 모인 수십 명의 점원들과 하인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상석에는 대행수 김대인이 호랑이 가죽을 깐 의자에 앉아 서슬퍼런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앞마당에는 온몸이 밧줄로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강민우가 있었다. 민우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니 밤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염색 작업을 한 탓에 손은 동상에 걸린 듯 퉁퉁 부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옷가지에는 검푸른 염료 자국과 흙먼지가 뒤엉켜 있어 그가 겪은 고초를 짐작게 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대나무처럼 곧고 맑아
죄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민우의 옆에 선 최판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를 흔들며 마치 자신이 이미 승리한 장수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최판수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으니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귀를 따갑게 만들었다. 대행수 어른, 이놈의 죄상은 명백하옵니다. 제가 그리도 신신당부하며 귀한 공단 관리를 맡겼건만 게으름을 피우다 비단의 곰팡이가 슬게 하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귀한 원단에 제멋대로 먹칠을 하여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상하게 한 죄를 넘어 주인을 기만하고 금성포목의 명예를 더럽힌 대역죄이니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치거나 관아에 넘겨 손목을 잘라버려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최판수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우의 가슴에 꽂혔으나 민우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바닥만을 응시할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김대인은 최판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시선을 민우에게 고정한 채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우라 했느냐? 네가 정녕 내 눈을 속이고 죄를 덮으려 비단을 망가뜨린 것이냐? 그 질문에는 엄중함 속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저 대행수의 분노가 두려워 몸을 떨 뿐이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대인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다. 대행수 어른, 소인은 결코 죄를 덮으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비록 제 부덕의 소치로 비단이 상하였으나 그 귀한 쓰임새를 아주 버리게 할 수는 없어. 곰팡이의 흔적을 구름과 안개 삼아 밤하늘의 색을 입혀본 것입니다. 부디 저 비단을 한 번만 자세히 살펴봐 주시옵소서. 민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판수는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혓바닥이 길구나. 곰팡이 핀 걸레 조각을 밤하늘이라 포장하다니. 내 놈이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망발을 내뱉는가 하며 발길질을 하려 들었다. 그러나 김대인은 손을 들어 최판수를 제지하고는 옆에 노인함에서 민우가 염색한 비단을 꺼내들도록 명했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비단을 꺼내어 마루 위에 길게 펼치자 아침 햇살이 비단 위로 쏟아져 내리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짙은 남색과 검은색이 오묘하게 섞인 바탕 위에 곰팡이 자국이었던 곳은 마치 은은한 달물이나 깊은 산속의 안개처럼 신비롭게 번져 있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그 썩은 비단이란 말인가? 마치 깊은 바다를 보는 것 같네 그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자 최판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김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단 앞으로 다가가 거친 손으로 원단을 쓰다듬어 보았다. 촉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염색 상태는 얼룩 하나 없이 균일하면서도 자연스러워 장인의 솜씨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대인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우우청이라, 비온 뒤에 맑은 하늘이라.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색이로구나. 곰팡이라는 흉터를 이토록 아름다운 문양으로 승화시키다니.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로다. 김대인의 칭찬이 이어지자 최판수는 다급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지마저 위태로워질 판국이었다. 그는 눈을 번들거리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행수 어른, 현혹되시면 아니 되옵니다. 설사 저 색이 그럴듯하다 한들 저놈이 쓴 염료를 보십시오. 저토록 진하고 고운 쪽빛을 내려면 최상급쪽 가루와 귀한 매염제가 필요합니다. 가진 것 없는 천한점원 나부랭이가 어디서 그런 귀한 재료를 구했겠습니까? 필시 가게의 염료 창고를 털었거나 장무라비와 결탁하여 훔친 물건임이 분명합니다. 도둑질한 재료로 만든 물건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최판수의 지적은 날카로웠고 좌중의 분위기는 다시금 싸늘하게 식어갔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민우에게 쏠렸다. 김대인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구나.
그 귀한 염료는 어디서 난 것이냐. 네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일 터.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아기 씨인 서연이 곤란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규방의 여인이 밤중에 외간 남자에게 물건을 건넸다는 소문이 나면 그녀의 명예에 흠집이 날 것이 자명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고 이를 본 최판수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보십시오.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제발 저린 게지요. 여봐라. 당장 이놈을 형틀에 묶어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민우에게 다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청마루 뒤편 병풍 뒤에서 맑고 또렷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시오. 그 염료는 제가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고 병풍을 걷고 나타난 인물의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 그녀는 바로 김대인의 외동딸 김서연이었다. 서연은 고운 비단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떨잠을 꽂은 채 위험 있는 자태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최판수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고 김대인조차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네가 어찌 이곳에. 서연은 아버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당당하게 최판수 앞을 지나 민우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고 대살이 부러진 지우산을 꺼내어 높이 들어 보였다. 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우산을 보십시오. 며칠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제가 거리에서 비를 맞고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유일한 우산을 건네주고 빗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이 강민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자신은 비에 젖어 열병을 앓으면서도 낯선 이를 위해 호의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사사로운 욕심으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날의 은혜를 갚고자 곤경에 처한 그에게 염료를 내어준 것입니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행수의 딸을 구한 은인이 바로 저 말단 점원이라니. 웅성거림은 이제 민우에 대한 칭송과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최판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억지를 부렸다. 아, 아기씨. 그렇다 하더라도 창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비단에 곰팡이가 슬게 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장에 구멍이라도 뚫려 있었단 말입니까? 최판수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범행 방식을 언급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판수를 쏘아보며 말했다. 잘 아시는군요. 최행수. 어제 제가 향이와 함께 창고 지붕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일부러 기와를 드러내고 구멍을 뚫은 흔적이 역력하더이다. 그 주변에는 최행수가 즐겨 신는 가죽신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말은 결정타였다. 최판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김대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믿었던 수석 행수가 자신의 딸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것도 모자라 충직한 점원을 모함하고 가게의 재물까지 손괴했다는 사실에 경노했다. 김대인은 우레와 같은 고함을 질렀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라. 내 금성포목의 이름을 걸고 저 간악한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관아에 넘길 것이다. 다시는 한양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야.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최판수를 결박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다. 대행수 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그의 비굴한 절규는 대문 밖으로 멀어지며 이내 사라졌다. 소란이 가라앉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김대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밧줄이 풀린 민우 앞에 섰다. 그리고 몸을 굽혀 민우의 시퍼렇게 물든 손을 상처 투성이인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대행수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미안하네. 자네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어. 자네의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손일세. 김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우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니옵니다. 대행수 어른, 소인은 그저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김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들어라. 오늘부로 강민우를 금성포목의 차석 행수로 임명한다. 또한 그가 만들어낸 이 우우청 비단을 우리 가게의 새로운 명물로 삼아 그의 공로를 영원히 기릴 것이다.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점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민우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와 민우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민우 역시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연정이 오가고 있었으니 이는 비온 뒤 굳어진 땅처럼 단단하고 우우청 비단처럼 깊고 푸른 것이었다. 그날 밤 금성포목의 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민우는 새 옷을 갈아입고 상석에 앉아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안채 쪽을 향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 서연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고 민우는 품속에 간직해둔 낡은 우산을 꺼내어 어루만졌다. 이 볼품없는 우산 하나가 불러온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완성시킨 자신의 땀과 눈물. 민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우산을 건네는 따뜻한 마음과 썩어가는 비단을 살려내려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에 있다는 것을.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민우의 앞날도 저 별들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김대인이 민우를 따로 불러 은밀한 제안을 건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장사꾼으로서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넘어 민우의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꿀 중대한 결정이었으니 바로 자신의 딸 서연과의 혼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신분의 벽을 넘은 사랑, 그리고 능력과 인품으로 인정받은 사내. 과연 민우는 이 과분한 행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질지. 한양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전설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금성포목의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햇살이 쏟아져 내리니 지난 겨울에 매서웠던 추위와 시련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의 계절이 도래하였다. 강민우가 개발한 우우청, 비단은 한양 도성을 넘어 팔도 강산에 그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으니 고관대작의 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궁중의 상궁들까지 그 신비로운 밤하늘의 색을 구하기 위해 금성포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곰팡이가 슬어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비단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감이 되어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으나 민우는 교만해지기는커녕 더욱 겸손한 자세로 가게 일에 매진하였다. 그는 차석 행수가 된 후에도 아랫사람들을 하대하지 않고 과거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으려 막내 점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폈으니 가게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점원들은 주인을 제 부모처럼 따르게 되었다. 최판수가 지배하던 시절의 공포와 불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신뢰와 화합이라는 튼튼한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대행수 김대인은 민우를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렀는데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 향이 감돌고 있었고 김대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해 보였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민우에게 직접 따라주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 서연과의 혼례에 관한 것이었다. 민우야, 내 너를 사위로 삼고자 하는데 네 의향은 어떠하냐? 비록 네가 가진 것은 없으나 너의 그 올곧은 심성과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내 딸 서연이 또한 너를 연모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천생연분이 어디 있겠느냐. 민우는 감격하여 찻잔을 든 손을 떨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천한 출신이 행여나 서연의 앞길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대행수 어른, 소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장사치일 뿐입니다. 금지옥엽 같은 아기씨와 짝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옵니다. 라고 사양하였다. 그러자 김대인은 껄껄 웃으며 민우의 손을 굳게 잡았으니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아, 진정한 거상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법이라네. 나는 이미 자네라는 큰 사람을 얻었으니 내 딸을 맡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자네의 어머니 또한 훌륭한 분이 아니시더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네라면 내 믿고 맡길 수 있다. 김대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민우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우의 노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께 감사를 드렸고 서연은 수줍은 미소로 민우의 마음을 받아들였으니 두 사람의 사랑은 비온 뒤 굳어진 땅처럼 더욱 단단해져 갔다. 마침내 날이 잡히고 혼례 준비가 시작되자 금성포목은 물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거렸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착한 끝은 있다더니 민우가 복을 받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혼례식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니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하였다. 민우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늠름한 신랑의 자태를 뽐냈는데 평소의 소박한 모습과는 달리 위엄과 기품이 흘러넘쳐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꽃으로 장식된 가마를 타고 서연의 집으로 향했는데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꽃가루를 뿌려주었다. 민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서연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대례청에 들어선 민우는 원삼 족두리를 쓰고 연지 곤지를 찍은 서연과 마주 섰는데 수줍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아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두 사람은 기러기 한 쌍을 올리며 백년 가약을 맹세하였고 서로에게 절을 올리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였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 사이에서는 민우와 서연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그 비오는 날의 우산 이야기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한 노인이 혀를 차며 허허, 우산 하나가 맺어준 인연이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답지 않은가.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아낙네들도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잔치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고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다. 민우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그의 눈가는 행복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또한 자신을 믿어준 김대인과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와준 서연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든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는데 밖에서는 밤새도록 잔치의 여흥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족두리를 벗겨주고는 그녀의 고운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부인, 내 가진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우산 하나뿐이었으나 이제는 부인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을 지키고 아끼겠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서방님, 저 또한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만 믿고 평생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비단처럼 곱고 질긴 인연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에 비쳐 하나로 어우러졌고 밤하늘의 달빛은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며 그들의 첫날 밤을 지켜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금성포목은 민우의 지혜로운 경영 덕분에
한양을 넘어 조선 팔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명성을 떨치는 거상이 되었다. 민우는 이제 강대행수라 불리며 모든 상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으나 그의 초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 가게 앞허기에 큰 멍석을 깔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는 자신이 받았던 복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염색 기술을 전수하는 등 자신이 가진 재능과 부를 아낌없이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런 민우를 보며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였고 금성포목의 물건이라면 믿고 사는 신용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또다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다. 민우는 가게 대청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어느새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서연이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으나 그 온화한 미소와 기품은 여전하였다. 서연은 민우의 어깨에 기대며 서방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벽에 걸려있는 낡은 우산을 가리켰다. 그것은 10년 전 그가 서연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지우산이었다. 비록 대살은 부러지고 기름종이는 빛이 바랬으나 민우는 그것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갑오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낡은 우산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오. 만약 그때 내가 비를 맞는 것이 두려워 저 우산을 움켜쥐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지. 나의 작은 불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로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말이오. 민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그때 서방님의 옷은 젖었지만 덕분에 제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졌지요. 그리고 그 온기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고 그들의 아이들이 마루로 뛰어 올라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쭈뼛거리는 한 소년의 모습이 민우의 눈에 들어왔다. 소년은 비를 흠뻑 맞은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있었다. 소년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강아지를 걱정하는 그 모습은 마치 10년 전에 민우를 보는 듯하였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산을 챙겨 들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소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었다. 소년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자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가 차가우니 감기 들라. 이 우산을 쓰고 가거라. 소년은 하지만 어르신은 이라며 망설였으나 민우는 나는 괜찮다. 비는 잠시 내리다 그치지만 내 마음속의 따뜻함은 평생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소년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소년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우산을 쓰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민우는 다시 비를 맞으며 가게로 돌아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서연이 수건을 들고 나와 민우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타박 아닌 타박을 했다. 어찌 그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까? 또 비를 맞고 오시다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 묻어 있었다. 민우는 서연의 손길을 느끼며 대답했다. 비를 맞는 것은 잠시지만 그 비 덕분에 땅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이지.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겠소.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금성포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영롱한 구슬처럼 빛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세상 모든 선한 마음들이 모여 만든 보석과도 같았다. 민우와 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탁 위로 웃음꽃이 피어올랐고 낡은 우산은 벽에 걸려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네 삶은 언제나 비온 뒤의 하늘처럼 맑고 찬란할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한양 저잣거리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양의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른 어느 가을날이었으나 금성포목의 염색장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아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수십 개의 옹기 항아리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가운데 이제는 중년의 태가 완연한 강민우 대행수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갓 염색을 마친 비단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장성한 아들이자 차기 행수 수업을 받고 있는 강진수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는데 진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은 불안하게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궁중에서 내려온 긴급한 진상품 때문이었는데 왕실의 큰 경사를 앞두고 중전마마께서 입으실 대례복의 원단을 금성포목에서 전담하게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이 도리어 가문의 존망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탓이었다. 왕실에서 요구한 색상은 단순히 고운 쪽빛이 아니라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깊고 푸른색, 즉 천년청이라 불리는 전설 속의 색을 재현해내라는 것이었다. 이는 민우가 젊은 시절 우연과 기지로 만들어낸 우후청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단순히 염료의 배합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색이었다. 민우는 지난 보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수십 번의 염색을 시도했으나 결과물은 매번 그의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어떤 것은 너무 검붉었고 어떤 것은 푸른 기운이 얕아 깊이가 부족했으니 민우의 미간의 패인 주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더욱이 호시탐탐 금성포목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 상단인 송도 상단의 대행수가 이번 기회를 틈타 궁중의 관리들을 매수하고 금성포목의 기한 내에 진상품을 올리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상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진수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곱고 아름답습니다. 세상 그 누가 감히 아버님의 쪽빛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송도 상단의 모략이 거세니 일단 이것으로 진상을 올리고 후위를 도모하시는 것이. 그러나 진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입 다물거라. 내 놈이 정령 장사꾼의 아들이더냐?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스스로를 속이고 고객을 속이는 물건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금성포목에 간판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 물건에는 만든 이의 혼이 담기는 법, 거짓된 혼이 담긴 비단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주인을 해하게 되어 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고뇌는 아들 진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민우는 다시금 항아리 뚜껑을 열고 시퍼런 염료물을 휘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저리도 무심하게 푸르건만 어찌하여 자신의 손끝에서는 저 하늘의 색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날 밤 민우는 홀로 염색장에 남아 꺼져가는 등불 아래서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젊은 시절 곰팡이 핀 비단을 살려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았다. 잃을 것이 없던 시절에 그 순수한 열정과 간절함.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가? 그때 염색장 문이 삐그덕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으니 바로 그의 아내 서연이었다. 서연은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들고 와 민우의 옆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그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세월은 그녀의 눈가에도 잔주름을 남겼지만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서방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서방님은 이미 조선 최고의 염색장이십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진짜 색이 보인다고 예전에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연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이번 일은 단순히 비단 한 필의 문제가 아니오. 우리 가게 식구들의 생계가,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걸린 문제란 말이오. 내 능력이 예전만 못하여 일이 헤매는 것 같아 두렵소. 민우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치마폭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낡아빠진 지우산 조각이었다. 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그 우산이 아니오?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기름종이 조각을 불빛에 비추어 보였다. 보세요, 서방님. 이 우산은 낡고 색이 바랬지만 제 눈에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아름다운 쪽빛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서방님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왕실에서 원하는 색이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모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색일까요? 서연의 말은 마치 어둠 속의 번개처럼 민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민우는 무릎을 탁 쳤다. 자신이 그동안 기술적인 완벽함에만 매달려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천년청은 불변의 색이 아니라 세월을 견디고 풍파를 이겨낸 인내와 포용의 색이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민우는 진수를 깨워 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최고급 쪽이 자라는 밭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의 계곡이었다. 민우는 깨끗한 계곡물을 길어 올리며 진수에게 말했다. 진수야, 염색의 기본은 물이다. 물이 맑아야 색이 탁하지 않고 마음이 맑아야 물을 다스릴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우와 진수는 산에서 내려와 며칠 동안 묵혀두었던 염료 항아리를 과감하게 비워버렸다. 그리고 새로 길어온 맑은 물에 지난 가을 갈무리에 두었던 가장 소박하지만 튼튼하게 자란 쪽 잎을 우려내기 시작했다. 인위적인 매염제를 줄이고 대신 맷짚을 태운 재를 걸러 만든 잿물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섞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미학이었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과정이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염색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다. 진상 기한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경쟁자인 송도상단의 대행수는 이미 화려한 문양과 짙은 색감의 비단을 준비해 놓고 금성포목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궁중에서 파견된 검수관들이 금성포목의 마당에 들이닥쳤을 때 민우는 갓 건져 올린 비단을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검수관 중 한 명이자 송도상단과 결탁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부가 코웃음을 치며 비단을 훑어보았다. 이것 보게, 색이 너무 옅지 않은가?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구만. 강 대행수, 명성이 자자하더니 이제 노망이라도 난게요? 박주부의 비아냥거림에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민우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리의 눈에는 그리 보이십니까? 허나 이 비단은 빛을 머금었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부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민우의 당당한 태도에 박주부는 흠칫 놀랐으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고 가을 햇살이 수직으로 내리쬐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밋밋해 보이던 비단이 햇살을 받자마자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가 빛나듯 은은하면서도 영롱한 푸른 빛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눈을 찌르는 화려함이 아니라 바라볼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오묘한 색이었다.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가 흐르는 듯 혹은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 빛의 각도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그 세계 검수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개 중에는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다. 민우가 조용히 설명했다. 이 색은 억지로 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구름을 통해 불순물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오직 쪽에 가장 순수한 정수만을 남긴 것입니다. 화려함은 금세 질리지만 순수함은 천년이 가도 변치 않는 법이지요. 소희는 이것이 진정한 천년청이라 생각하옵니다. 박주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송도 상단의 비단은 화려하기는 했으나 햇볕 아래서는 인위적인 광택이 도드라져 천박해 보였고 심지어 독한 약품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다. 승부는 명확했다. 궁중으로 가져간 민우의 비단은 중전마마의 탄성을 자아냈고 왕실의 권위를 높여준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았다. 금성포목의 명성은 다시 한번 하늘을 찔렀고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민우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금성포목의 마당에서는 조촐한 술자리가 벌어졌다. 민우는 아들 진수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보았느냐?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훗날 이 가게를 맡게 되거든. 절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본질을 잃지 말거라. 진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의 이 쪽빛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보니 민우가 후원하는 서당의 아이들이 몰려와 있었다. 강대행수님, 저희가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왔어요. 이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산도라지와 떡뿌리가 들려 있었다. 민우는 허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고 서연은 떡과 과일을 내어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당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선행의 씨앗들이 자라나 이토록 울창한 숲을 이루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는가. 세월은 다시 흘러 민우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직접 염색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염색장에 나가 항아리를 닦고 물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우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제는 장성하여 금성포목의 대행수가 된 진수가 밖에서 급히 뛰어들어오며 우산을 접고 있었다. 아버님, 비가 많이 옵니다. 방으로 드시지요.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빗소리가 좋구나. 저 빗소리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진수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함께 비를 바라보았다. 민우가 툭 던지듯 말했다. 진수야, 너는 쪽빛이 왜 푸른지 아느냐?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풀보다 더 푸르기에 청출어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쪽빛이 푸른 이유는 그 색이 하늘을 닮고자 하는 꿈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땅에서 자라났으나 하늘을 동경하여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 마침내 하늘의 색을 품게 된 것이지.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느냐. 비록 진흙탕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저 높은 하늘처럼 맑고 푸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민우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 비를 맞으며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는 쪽 풀들에게 머물렀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으나 그 비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을 적시고 생명을 키워내는 축복의 단비였다. 늙은 거상 강민우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전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천년청의 이야기로 조선 팔도에 길이길이 남게 되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을의 금성포목에 강민우를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비를 맞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허허, 옛날 강대행수님도 이러셨다지 않소. 내 우산 쓰고 조심히 가시오. 그렇게 선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한양 땅에는 언제나 훈훈한 인심이 강물처럼 흘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강민우가 남긴 진짜 유산.